북한이 오늘 아침에 비행거리 500여 킬로미터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서기 위한 무력 시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 일단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ICBM은 아니지만은 지금 북한이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실험의 흐름, 그 다음에 신년서에서 김정은이 ICBM 이제 시험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발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ICBM 개발과 전혀 떨어진 것은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 발사된 장소가 방현에서 발사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방현에서 그럼 언제 발사됐나를 봤을 때 작년 10월 15일과 10월 20일에 두 차례 이제 발사가 됐는데 이때 실패라고 파악이 됐었고요. 결국 그때 발사와 같은 결의 발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때 발사됐던 것을 우리 군에서는 당시에 무수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근데 하지만은 이게 무수단 이외의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해 8차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중에 단 한 차례만 성공을 했는데요. 두 번째로 이번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이 무수단 발사의 성격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수단 발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ICBM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보면은 일단 핵탄두를 보여줬고요. 왜냐하면 ICBM에 결국 핵탄두를 장착할 것 아니겠습니까? 탄두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대기권 재지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고체 연료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대출력 발동기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입증을 하나하나 해간 것이 6월 22일에 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방금 말씀하신 예. 이 무수단 발사가 결국 그런 결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의 발사 자체가 그 무수단 자체를 실험하기 위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수단 자체를 발사하기 위해서 1,400km 정도의 고도까지 쐈다라는 것은 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결국 뭐냐면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6차 발사, 6월에 6차 발사에서 사실 무수단의 성능도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15일과 20일에 7차, 8차 무수단 발사로 표현하는 것이 네. 그럼 왜 과연 무수단을 또 쐈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무수단을 그냥 쏜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뭐냐면 북한이 지금 9월 20일 정도에 그 ICBM급에 사용될 80톤급 대출력 발동기의 그 시험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봤을 때 혹시라도 그런 이 ICBM급의 어떤 미사일을 실험하기 위한 어떤 사전적인 성격의 발사가 아니겠냐, 이런 가능성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무수단 미사일 많이 들어보겠습니다만 지금 합참에서 공식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하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이다. 안보리 결의 2321호를 비롯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에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 정권은 머지않아 자멸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네, 지금 국방부 발표 내용 보셨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브리핑한 내용이었는데요.
유엔 안보리의 정면 위반이 된 내용이다. 네. 발사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 또 대북 제재 이행 시점에 또 무모한 도발을 했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무모하게 도발할 경우에는 정권 자체가 자멸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도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뭐 이것은 뭐 예상된 발표고 언제나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발사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군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평시에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혹시라도 이런 미사일이 시험 발사가 아니라 시험 발사 과정에서도 뭔가 잘못돼서 우리 어떤 영해나 영토 내에 떨어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군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체계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한국형 삼축 체제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킬체인, KAMD, KMPR. 그러니까 뭐냐면 킬체인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만약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할 경우에 선제 타격으로 해서 이런 미사일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거고 KAMD는 미사일이 우리 국내로 날아올 때 이거를 공중에서 막겠다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KMPR이라는 것은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어쨌거나 이런 응징 보복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예.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이런 어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가동되기 어려운 것이고요. 평상시에 군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행동을 막는 것 이것 이외에는 좀 방법이 없고 결국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와 얼만큼 동조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국제사회 중에서도 예를 들어 정말 이 북한 상황과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는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 얼만큼 잘 이 북한 사태를 대응해 나갈 수 있냐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굉장한 혼란기에 맞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중국은 또 이제 미국과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들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늘 발사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예.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일단 당장 오늘이 그러니까 2013년 오늘에 삼책 실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있으면 2월 16일에 김정일이 생일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 이제 발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포함을 하고 지금 발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북한은 이 미사일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 동북아 국제사회 안에서 일종의 어떤 굉장히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변국을 협박을 하고 강압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무수단 미사일 예. 얘기했습니다만 무수단 미사일이 어떤 특징을 가진 미사일이고 또 이 예. 미사일 발사가 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건 어떤 의미인지. 예, 일단은 북한 미사일들 한번 쫙 훑어보면은요, 북한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사일은 스커드와 노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은 처음에 이제 한 320km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이었다가 이게 500km 그리고 작년에는 1000km를 무려 날아가는 스커드 ER이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노동은 한 1300km 정도를 날아가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커드와 노동은 사실 이제 거의 같은 기술에 바탕을 하고 있고 스커드를 사이즈를 좀 키우는 게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북한의 1세대 미사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무수단 얘기를 들어가면 왜 무수단이냐면 이 소위 1세대 미사일로는 한계가 있더라. 네. 북한은 지금 궁극적으로 ICBM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커드 기술만 갖고 한번 만들어 본 게 은하라든가 이제 은하 1호, 뭐 2호 같은 이런 로켓들, 3호 같은 로켓들도 전부 이 스커드 미사일 기술에 바탕을 해서 이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힘이 딸립니다. 얘를 ICBM으로 미국 본토까지 쏘기엔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뭔가 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사일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수단은 원래 그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개발된 미사일이었고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굉장히 성공적인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샘플을 북한이 구해서 이것을 이제 역설계를 하면서 최초에는 여러분 우리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무수단 미사일, 그러니까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러시아제 그 소련제 원래 미사일보다 길이가 한 2, 3m 정도 길어졌습니다. 그 말은 네. 뭐냐면 사거리를 늘렸다는 얘기가 되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한 3,500k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더라. 3,500km 정도가 되면은 괌을 포함해서 미국의 주요한 그
전략적 그 기지나 자산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게 무수단이다. 그래서 네. 무수단은 사실 2006년에 실전 배치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2006년에 실전 배치가 됐는데 무려 10년 만에, 그러니까 2016년 작년에 6월 21일에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겨우 성공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안 하고도 실전 배치를 해왔고 네. 그것을 이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수단 개발이 단순히 무수단, 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외부 형상이 북한이 작년에 또 발사에 성공을 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SLBM과 외부 모양이 똑같습니다. 네. 그럼 뭐냐면 이 미사일 하나를 개발을 해서 중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북한의 2세대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ICBM 발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ICBM으로 가기 만드는 북한의 이제 노력이 KN-58과 KN-14 이 미사일들인데 이거는 지금 아직 실험 발사나 이런 것들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런 무수단, 그러니까 스커드, 무수단,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기술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만드는 게 이 KN-58하고 KN-14 이런 미사일들인데 이것을 이제 지금 결국 이제 북한이 올해 최종적으로는 이 능력이 돼 있다. 그래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무수단 발사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 기술을 바탕을 해서 해야만 이 ICBM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 무수단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데 집중을 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작년에 유일하게 성공을 했던 미사일은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100여 킬로미터가 늘어나 500여 킬로미터를 날았는데 무수단 엔진 시험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려는 걸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작년 발사, 그러니까 작년 6월 발사 같은 경우는 400km를 날아갔는데 어디서 쐈냐면 갈마 네. 비행장에서 쐈습니다. 그러니까 원산 쪽에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쐈습니다. 400km를 왜 400km냐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갈 경우는 일본 이지를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 발사체들이 회수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기술력이 보여지니까 이런 것들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를 짧게 하고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1,400km 같은 고도까지 쏴 올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럼 사실 이번에 제가 지금 아직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는 것이 500km를 쐈다고 하지만 고도를 얼만큼 쐈는지를 봐야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가 뭐 지난번처럼 높았다라고 한다면은 무수단급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렇게 고도가 그만큼 높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사거리가 작은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지 이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ICBM 개발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것을 발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무수단이건 아니면 노동이건 어떤 발사체를 활용을 하건 간에 단순히 기존에 있는 기술만을 그냥 쏜 것이 아니라 무언가 ICBM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을 하나 정도 집어넣어서 네.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겠냐. 그다음에 이 발사가 만약에 성공적이라고 한다면요. 예. 북한은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네. 뭐 성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무수단 미사일에 ICBM 그 엔진을 장착한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에 두 차례 7차 이제 8차 무수단 발사라고 표현하는 발사에서 보면은 뭐 발사가 실패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예. 일단 보고 있으면은 뭐 화염이 좀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쏘면 밑에 이제 커다랗게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그스름이 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전보다 많이 좀 크다라는 그런 일부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존의 무수단 엔진을 쓴 것이 아니라 무수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엔진을 활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현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본격적으로 발사하는 데는 제한 사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무수단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단만 ICBM의 1단을 갖다가 놓고 무수단 탄두 같은 것과 연결을 한 다음에 실험 발사를 하면서 1단의 어떤 그 실제 능력을 확인해 보는 이런 실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물론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 예. 정확한 정보가 지금 들어온 거나 이제 영상이 확인되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어떤 정황상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무수단 미사일이라면은 ICBM 개발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또 우리가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게요. 이 북한이 미사일 뭐 시험 발사 성공했다라고 하지만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핵 탄두를 집어넣고 쏴야 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6월에 발사가 이 탄두에 해당하는 것을 실제 무게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kg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의 페이로드를 장착을 하고 쏜 거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장착을 하고 한번 또 쏴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실험해 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뭐냐면 발사한 장소가 지금 방현 비행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방현 비행장은 뭐냐면요. 바로 옆에 구성시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 평북 구성시에 있는데 구성시 옆에 보면 그 이 방현 비행장 바로 옆에 보면 장군대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장군대산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하냐면 이 장군대산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을 정제하는 시설, 원심 분리기를 갖다 놓고 하는 시설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냐면 여기서 북한이 암시하는 바는 이 미사일을 그냥 쏜 것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을 여기에 장착을 해서 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하는 장소와 연결해 봤을 때 그런 추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앞서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한 이유와 관련해서 미일 정상회담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계속 북한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일단은 굉장히 강경 분위기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일단 던져놓은 말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 미군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전략 자산들을 전진 배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올 초에 굉장히 좀 놀랐던 뉴스 중에 하나가 F-35B라고 그래서 스텔스기 수직 이착륙기가 있는데 미 해병대 소속입니다. 네. 이 기체를 지금 한 10대 정도 일본에 전진 배치를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면 또 F-22 스텔스 전폭기를 갖다 굉장히 많은 대수를 가데나에 전진 배치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의 측면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 보도가 나왔지만은 이 칼빈스노 이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던 이 항공모함 칼빈슨 이 항모 전단이 지금 이제 이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이 분명히 어떤 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네. 지난번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 그 5차 핵실험이라는 핵실험 이후 혹은 이제 미사일 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보면은 핵 폭격기들이 이제 한반도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뭐 F-12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북한을 한번 압박하고 간 적이 있는데 최소한 그런 차원의 전략 자산 전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에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기를 또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이후에 김정일의 생일을 계기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었는데 오늘 이 미사일을 발사한 방현 비행장 일대를 또 주시해 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결의 얘기인데요. 이게 보면은 방현 위치 자체도 되게 좀 이 의미가 있는 것이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영변 핵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변 핵시설 거기서부터 4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군대산이라는 그 안에 지하 시설에 아마도 고농축 우라늄을 거기서 이제 지금 한참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어떤 ICBM 발사와 관련된 시설 중에 하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러한 이 사실 이제 ICBM 제작은 이미 북한이 여러 발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스톡해놓은 모습들이 보였고요. 예를 들어서 네. 심지어 작년에 그 이제 평양 인근의 그 태성기 공장에서 이제 김정은이 방문했을 때 보면은 ICBM들이 쫙 이렇게 공장 안에 도열돼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발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 미사일이 나왔다라고 해서 꼭 이게 발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북한이 워낙 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ICBM 같은 것들을 들고 나와서 쏠 것 같이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다 집어넣었다가 막 딴 것 꺼냈다 하면서 정보 판단에 그 혼선을 일으키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다음에 ICBM 발사는 아직은 아닐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의 그 ICBM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그 예. 뜨거운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소재 개발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개발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어떤 미사일 요소 기술들을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3월 한 초 정도에 이런 대기권 재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그 소재를 딱 개발을 해놓고 그 로켓에서 나오는 열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대기권 재진입할 때만큼의 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21일 날 이 무수단 발사 때 이걸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때 제가 아까 1,400km 정도를 쏘아 올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ICBM을 발사할 때
우주 공간으로 나갈 때 최고의 정점 고도가 1,200에서 1,500km입니다. 네. 그럼 1,400km까지 나갔다 들어왔다면은 이미 ICBM에 나갔다 들어오는 고도를 북한은 이미 무선을 통해서 다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자체는 이미 6월 시험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려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북한이 정말 미국 본토로 쏘기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엔진, 네. 대출력 엔진을 정말 제대로 개발한 거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적용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옥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